평생 모은 마지막 적금까지 깨서 며느리의 임신과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의 목숨값인 보험금 3억 원을 내놓으라며 제게 어차피 저희 돈 될 건데라는 비수를 꽂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기막힌 고부 갈등의 끝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존엄성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고들 하죠.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제자들을 사회로 떠나보내며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을 때, 그리고 제 곁을 늘 묵묵히 지켜주던 남편과 함께 노후를 맞이했을 때, 저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대구에서도 교유결 높기로 소문난 이 수성구의 32평짜리 우리 집을 장만하고 하나 있는 아들 진석이 번듯하게 키워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우리 참 애썼다, 서로 등을 두드려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영원할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제 곁에서 100년은 함께할 것 같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멎었다는 의사의 말이 어찌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던지. 그 후로 한동안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북적대던 집은 텅 비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범원의 거리에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밤에는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긴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낡은 양복, 서재에 꽂힌 손때 묻은 책들, 그 사람이 아끼던 만년필 하나하나를 꺼내 닦으며 주책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 집 어디를 둘러봐도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저 소파에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고, 저 식탁에서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베란다 화초들은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가꿨던 것들이었죠. 이 추억 가득한 집에서 홀로 늙어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 제게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유진이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꺼져가던 삶의 희망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녀석들도 근처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홀로 남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기들 집을 정리하고 들어와 살겠다는 거였.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아들과 같은 센터 관장인 며느리는 참 착하고 반듯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너희들 불편할 거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적적한 집에 다시 사람 온기가 채워진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죠. 그렇게 아들 부부가 합가를 하고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텅 비었던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신혼 때처럼 다시 부지런을 떨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과 국, 정갈한 반찬들로 아침상을 차렸죠. 며느리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할 때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철마다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밑반찬을 채워 넣는 일이 제 새로운 낙이 되었어요. 생활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교장으로 퇴임하며 받는 연금이 적지 않았거든요.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장에 가서 싱싱한 식재료들을 사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어요. 굳이 아들 녀석에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가족들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는 게 서툴러서 공과금 같은 건 진석이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며 듬직하게 처리해주니 그것마저도 편하고 좋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제겐 첫 손주였죠.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도 이걸 봤어야 했는데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서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입덧이 유난히 심했는데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밤이건 낮이건 마다 않고 구해다 바쳤죠. 좋은 것만 먹여야 한다며 비싼 한우, 제철 과일, 유기농 채소들을 아낌없이 사들였어요. 행여나 며느리가 힘들까봐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돌봤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오자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깼어요. 평생을 아끼고 모아 남편과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지만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일인데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최고급 유모차부터 아기옷, 장난감까지 필요한 건 뭐든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었어요. 드디어 손주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제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작고 하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집에 아기가 생기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 육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며 인터넷에서 본 육아 정보를 줄줄 읊었죠. 세대 차이려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저렇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죠. 며느리가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집은 넓어서 좋지. 근데 우리 방은 너무 작아. 아기 집 놓을 데도 없어. 넌 좋겠다. 부모님이 집도 사주시고. 은근히 저 들으라는 듯한 그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에는 아들 진석이가 퇴근하고 와서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직장 동료가 부모님 덕에 좋은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부모님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셨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이 수성구라는 동네가 워낙 남들 시선 의식하고 자식 교육 문제라면 뭐든 하는 동네이다 보니 아들 내외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불만은 결국 손주 서준이에게로 향했어요. 어머니, 서준이가 이제 곧 기어 다닐 텐데 우리 15평 아파트는 너무 좁아요. 여긴 방도 여러 개고 넓으니 서준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인가 싶어서요. 아들 부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저를 설득했어요. 저희가 이 넓은 집으로 오고 어머니는 저희가 살던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게 서준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 집의 벽지 한 장, 가구 하나에도 당신 아버지의 손길이 닿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떠나느냐고. 하지만 아들 내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감성보다는 서준이의 교육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내세웠죠. 어머니, 수성구의 좋은 학군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집에 사는 게 맞아요. 눈앞에서 방긋방긋 웃는 손주를 보고 있으니 제 고집도 점점 약해졌어요. 내 노년의 추억보다 이 어린 것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할머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교환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어요.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죠. 잠시 망설이는 제 손 위로 진석이의 손이 겹쳐졌어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아들의 따뜻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계약서 마지막 칸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집을 맞바꾼다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옮기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이 담긴 32평 아파트를 내어주고 고작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으로 제 남은 생을 옮겨왔어요. 짐을 풀고 정리하는 내내 마음이 허전하고 스산했죠.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묵직한 원목 가구들은 그 집에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옷가지와 살림만 챙겨왔거든요.
좁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했던 범원의 거리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낡은 아파트 단지의 회색 벽뿐이었어요. 정말 내가 잘한 걸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죠. 그래도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너머로 언젠가 들려올 손주, 서준이의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게 어수선한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이 하나 왔더군요. 남편이 살아생전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금 지급 통지서였어요. 4억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 혹시라도 홀로 남을 저를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그 사람의 배려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남은 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남편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따로 떼어 은행에 고이 넣어두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시간은 흘러 남편의 100일 탈상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대구식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돈베기도 올리고 실하게 잘 삶은 문어도 올리고 그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녹그릇에 따뜻한 밥과 탕국을 올리며 저는 조용히 남편을 그렸죠. 그런데 막상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 아들 내외는 영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다 챙겨요.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유진이는 하품을 쩍쩍하며 말했고 진석이도 마지못해 저를 두어 번 하고는 금방 자리를 떴어요. 경건해야 할 제사상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끝나버렸고 제 마음에는 서운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았죠. 문제는 그 직후에 터졌어요. 제가 상을 물리고 과일을 내오자 기다렸다는 듯 아들 내외가 저를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유진이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수성구에 신혼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유진이 동생이 그래도 수성구에 집 한 채는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언니, 형부로서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줘야죠. 진석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자 유진이가 본론을 꺼냈죠. 어머니, 이번에 받으신 보험금 있잖아요. 거기서 3억 원만 저희 주세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이제 갓 100일상을 받은 남편의 그 돈을 며느리의 여동생 집을 사주는데 내어달라니요.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였어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돈 될 거잖아요.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자식에게 가르치고 스스로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이었죠.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 아들만큼은 진석이만큼은 아니라고, 내 아내가 말이 심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내의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 유진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처가에서 어깨 펴고 살아야 어머니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니 노후도 편한 거고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더 이상 예전에 그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비틀비틀 들어왔죠.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밖에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격앙된 말투는 벽을 뚫고 제 귀에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내가 누군데. 그리고 사실 내가 이미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 쏴놨어. 배째라고 나오면 어쩔 건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이미 계약금까지 치렀다니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 있대. 빨리 주고 가면 우리만 좋은 거지. 결국 다 우리 건데 뭘.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방금 한 말 다 사실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죠. 제 추궁의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유진이는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게 구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소리쳤고, 아들 진석이는 제게 원망의 눈빛을 퍼부었죠. 어머니 때문에 제가 처가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결국 주실 거면서 왜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이기적인 늙은이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들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그들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얼마 뒤 저는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제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끼리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인테리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석이는 그때부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수소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요즘 돈에 너무 집착하신다. 나이가 드시니 고집만 세졌다며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저는 그 작은 15평 아파트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보험금 이야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니, 꺼낼 수가 없었죠. 그 돈은 이제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더 잔인한 방식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어요. 바로 제 손주 서준이를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보고 싶다는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무슨 일 있나 보다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우리 집, 지금은 아들 내외가 사는 그 32평 아파트로 무작정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야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이를 보여달라는 제 말에 유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돈 문제로 저희를 힘들게 하시니까 서준이 정서에 안 좋아요. 아이 앞에서 돈 얘기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심장이 땅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목숨 같은 손주를 볼모로 저를 협박하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서준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멀리 사는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묻더니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진석이가 그러는데 제가 요즘 깜빡깜빡 기억을 잘 못하고 돈에 너무 집착한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 녀석이 제 등 뒤에서 제게 치매라는 누명을, 탐욕스러운 늙은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이웃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등 뒤를 따라다녔죠. 저는 그렇게 6개월 동안 15평짜리 작은 감옥 안에서 서서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마지막 칼날을 휘두른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요. 자기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면서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싶어 문을 닫으려는데 그 남자가 제 얼굴에 등기 부등본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벌벌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낯설고 차가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진석이는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손가방 하나만 들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이웃 몇몇이 창문으로 저를 훔쳐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꼴 좋다는 식의 호기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제 비참한 모습을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제 사진이 수성구 지역 맘카페에 올라와 XX 아파트 진상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한참 동안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갈 곳이 없었어요. 망연자실한 채 길거리에 서 있는데 문득 제 원래 집,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 32평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진석이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택시를 탔죠.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바뀐 비밀번호뿐이었어요. 필사적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며느리 유진이가 아닌 유진이의 어머니, 제 사부인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상도 북부 억양이 섞인 말투로 말했죠. 여긴 와, 오셨는교? 인자 우리 집인데. 그 뒤로는 사돈어른까지 나타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이미 아들 내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24시간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보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 집은, 그 32평 아파트는 아직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 집을 팔아서 어디든 작은 방이라도 얻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제 신분증을 받아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조회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었죠. 그리고 제 인생을 끝장내버린 그 말을 아주 천천히 사무적인 말투로 내뱉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십니다. 서류를 보니 아드님이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성년 후견인.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낯선 법률 용어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 그래서였구나.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며, 복잡한 서류라며, 제게 무심코 내밀었던 그 서류들. 아들을 믿고 의심 한 번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던 제 자신이 저주스러웠어요. 그 녀석들은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제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모든 걸 처리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집만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할 권리, 제 스스로를 결정할 권리,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조리 빼앗겨버린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멀어졌어요. 부동산 사무실의 차가운 바닥으로 저는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에서는 낯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눈을 떠보니 부동산 사무실의 젊은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가 건네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저는 제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쇠사슬처럼 제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도시의 유령처럼 떠돌았어요. 낮에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고 밤에는 동대구역 근처의 허름한 찜질방에서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죠. 주머니 속에는 간신히 챙겨나온 손가방 하나와 몇 푼의 현금이 전부였어요.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니 행색은 점점 더 남루해졌죠.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제 스스로도 제 모습이 혐오스러웠어요. 이대로 길거리에서 죽는구나.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끄러운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졸업을 앞둔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이란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해. 정답은 늘 그 안에 있단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이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자신을 향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탐구 정신, 평생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정신을 정작 제 자신은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픔과 절망으로 마비되었던 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에서 구겨진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가 집을 바꿔달라고 조르던 날의 대화, 보험금을 요구하던 며느리의 표정, 제 허락 없이 계약금을 치렀다고 말하던 통화 내용, 그리고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까지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추다 보니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예요. 문득 예전에 아들 진석이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복지센터 운영비가 빠듯하다며 후원금 장부를 맞추는 게 골치 아프다고 투덜거렸던 일. 그땐 아들의 고충이 안쓰럽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딘가 이상했죠. 저는 평생을 교육행정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서류와 예산을 다뤄왔죠. 제 희생된 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했죠. 평생 해왔던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남루한 행색을 하고 아들 내외가 근무하는 지역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본 며느리, 유진이가 기겁을 하며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저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그 뒤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들, 진석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들의 비리는 바로 이 복지센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막연한 심증뿐이었죠. 제가 망연자실한 제 복지센터를 나오려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제 뒤를 조용히 따라왔어요. 자신을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김진석 팀장님과 최유진 관장님 때문에 오신 거 맞죠?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이 제출한 서류들이 좀 이상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평소 아들 부부의 행실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관장님이 결제 올린 회계장부 일부를 복사해 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 쥐었어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죠. 그 젊은 사회복지사는 제게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죠. 그는 제 낡은 휴대폰을 보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법, 대화를 녹음하는 법,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단어를 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법까지. 어르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총이고 칼이에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밤이 새도록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그가 가르쳐 준 것들을 연습했어요.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저는 그 청년이 알려준 대로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준 USB와 제 기억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죠. 처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성년 후견인 지정까지 끝난 상태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교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날짜별, 사건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사건, 일지와 아들 내외의 예상 반박 논리까지 분석한 자료를 내밀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제 기록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감탄한 듯 말했죠. 어머님,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이 정도의 분석력과 논리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함께 전략을 세웠어요.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직관을 보탰죠. 우리의 1차 목표는 성년 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 부부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파헤쳐 그들을 압박하는 법적 및 공식적 보호 전략을 수립했죠.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학자가 깨어났고 제 손에는 법률이라는 날카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죠. 아들 내외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그들의 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는 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변호사와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몇 번이고 검토하며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모색했죠. 변호사는 법정 싸움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들이 가진 성년 후견인이라는 방패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방패를 무력화시킬 더 강력한 창이 필요했죠. 바로 여론이라는 창이요. 가족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이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먼저 매장시키려 했으니 저 또한 사회의 힘을 빌려 진실을 밝혀야만 했죠. 우리는 대구 지역 방송국인 TBC의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한 기자를 수소문에 만났어요. 젊고 정의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기자였죠. 저는 제 앞에 제가 밤새워 정리한 사건 일지와 증거들을 모두 펼쳐놓았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목숨 걸고 건네준 회계장부 USB, 아들 내외와 나눴던 대화들을 몰래 녹음한 파일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하여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 바로 며느리 최유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대학교 졸업장이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까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제 이야기를 듣던 기자의 눈빛이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놀라움과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 범죄임을 직감했죠. 우리의 정보전 캠페인은 그렇게 막이 올랐어요. 그로부터 약 2주 뒤, 저는 동네의 작은 모텔방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9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화면에는 익숙한 수성구의 풍경과 함께 존경받던 교장 어머니,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다 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올랐어요. 방송은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제 목소리와 증거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재산 강탈 과정, 복지센터의 기부금 횡령 의혹, 그리고 며느리의 가짜 학력까지 모든 것이 남김없이 폭로되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낡은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옛 제자들부터 동료 교사들, 친척들까지 모두들 울면서 분노하면서 제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왔어요. 그날 밤 대구 지역 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지역 신문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다음 날 일면 톱기사로 이 사건을 다뤘고 수성구 맘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수성구 페륜아들 부부에 대한 분노의 글들로 들끓었죠. 교육의 도시라는 수성구의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가 난 거예요. 빗발치는 여론에 결국 시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복지센터에 대한 특별 감사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 내외가 쌓아올린 위선과 탐욕의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저를 응원하는 온라인 모임까지 생겨났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먼저 진행된 것은 성년 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이었죠. 법정에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는 불과 몇 주 전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생을 교단에 섰던 교장 이선화로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이 어떻게 제 모성애를 이용하고 제 무지를 파고들어 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켰는지를 증언했어요. 제가 날짜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피해 사실 진술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이성적인 분석이었기에 더욱더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죠. 판결은 길지 않았어요. 판사는 법봉을 내리치기 전 제 아들 녀석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죠. 피고의 행위는 신성한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법 제도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외웠어요. 원고 이선화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무효로 한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제 집, 제 인생, 제 존엄성을 되찾은 거죠. 이어진 형사 재판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어요.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죠. 최종 선고 공판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불효에 대한 죄질을 무겁게 물었어요. 법에 불효죄라는 항목은 없지만 부모를 길거리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존속 부양 의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긴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제32평 아파트에 살며 재산은 이익에 가담했던 며느리의 부모에게도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죠. 법정을 나오는 아들 내외에 앞을 수많은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가로막았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제 개인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저는 제 싸움이 이 사회의 노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경각심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성못의 잔잔한 물결 위로 마침내 뒤늦은 진실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마침내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굳게 닫혔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낯선 공기에 숨이 턱 막혔죠. 사돈 내외가 살며 남기고 간 희미한 향수 냄새, 제 것이 아닌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인 풍경,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이 낯선 여관방처럼 느껴졌어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통쾌함 대신 깊은 공허함과 슬픔만이 남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집안을 정리하는 데에만 몰두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남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드러냈죠. 남편이 아끼던 서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우리가 함께 쓰던 찻잔을 정갈하게 닦아 찬장에 넣었어요. 집이 제 모습을 찾아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저는 남은 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강산이 반쯤 변할 시간이었죠.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제 아들 진석이가 서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듯 까칠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맞은 모습이었죠.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가 제게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기억이 뒤엉켰죠. 저는 녀석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죄는 이미 법이 심판했고 앞으로의 내 삶은 온전히 네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다만 내게는 서준이 아비로서의 도리가 남아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게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자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손주 서준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처음 만난 서준이는 저를 무척 어색해했어요. 기억조차 희미한 할머니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책을 읽고 주말에는 대구 근대골목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팔공산에 올라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셨죠. 그렇게 시간이 쌓이자 아이는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법 할머니를 따르는 손주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의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껴요. 모든 관계는 제 방식대로 제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천천히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을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텅 빈 거실을 보고 있자니 이곳을 제 분노나 외로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제가 평생을 해왔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교육으로요. 저는 거실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가득 채우고 커다란 책상을 놓았어요. 그리고 동네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무료 공부방을 열었죠. 비싼 학원이 즐비한 이 수성구에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와서 공부하고 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공부방이 금세 입소문이나 동네 아이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국어, 수학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고민을 들어주고 예절을 가르쳤죠. 제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를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로 바꾸는 것이 가장 따뜻한 복수입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그 젊은 사회복지사 청년은 이제 제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저는 공부방 활동을 기록하는 작은 블로그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타자 실력이 이제는 제법 늘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도 만들고 제 삶의 지혜들을 담은 글도 올리곤 해요. 제가 기술에 어두워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제가 그 기술을 이용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제 공부방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모델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보고 싶다고요. 오늘도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네요.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요.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결국 가장 소중한 제 자신, 이선아라는 사람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되찾았어요. 제 삶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동세대의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요. 이선아 여사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상처를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죠. 결국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복수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어요.